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주차를 보니까 벌써 이제 몇 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게 10주차인가, 이번 게 11주차인가 뭐 그러니까 한 3, 4번 하고 딱 끝나게 되는 거여서 오늘 요거 미국 얘기 좀 마무리 짓고 이제 동아시아 근현대사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제 동아시아 근현대사가 시간상 부족하다. 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는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에는 이제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책을 추천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사 365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별로 거는, 한국사 365래. 세계사 365에 보면 그 중국사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사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 좀 참고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아시아사가 딱 마음에 드는 단골짜리 책도 없고 너무 좀 친구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여튼 봅시다. 보게 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윌슨에 의해서 1차적으로 구상이 되고, 그 윌슨에 의해서 구상된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티어도르 루스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 어떤 세계 구상,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구상이라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학기 때 저에게 이제 헌법과 한국현대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이야기는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사실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특히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보시면,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영국, 프랑스의 식민주의를 해체한다.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독일,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독일, 일본은 이제 파시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민족주의적인 태도를 배격한다. 대안은 뭐냐? 세계 통화 및 자유주의 세계 무역 체제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듯이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근본 위주로 하는 거죠. 금은 변하지 않고 금의 화폐적 가치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 나오듯이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사실은 근본위 제도지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본위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통화의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존재하게 되고,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달러당 뭐 1,000원, 1달러당 뭐 10파운드, 1달러당 10프랑, 이런 식의 달러 본위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 본위주의, 금융을 중심으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아주 뭐 좋게 말하면 창발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달러 본위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적인 세계무역을 기본화시킨다. 물론 그 안에는 디테일하게 어느 나라는 조금 더 보호무역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무역체제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의 단일한 시장권 내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에 대한 어떤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막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앞서는 미국의 새로운 어떤 반식민지적인 모습이다라고 옹호도 하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지배 아니냐라고 하는 여전한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루스벨트의 도덕주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구상에서 아까 그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재판이에요. 전범들을 재판했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승자가 이제 독식주의인 거죠. 그래서 승자가 배상금 받고 가혹하게 어떤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집단 대 집단의 싸움이라는 것은 승자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요건을 들어주고 끝나요. 그걸 갖고 막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왜 등장했냐면 유태인들이 너무 많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중국에 가서 너무나 끔찍한 전쟁 기간 동안 학살극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 또 연합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처리하는 과정이 기존의 종래 내려오던 관례대로 가면 안 되고 뭔가 조금 더 체계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국제법, 인도적인 국제법 체계가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도덕성, 단순하게 어느 A라는 집단과 B라는 나라가 싸워서 어디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보편적 정의의 주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든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파괴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이건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그 명분 속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들을 재판대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도 그 뉘른베르크에서 대재판을 벌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도쿄 대재판을 벌이게 되면서 이제 그 전범들을 숙청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통념이라는 것은 통상 이제 그냥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뉘른베르크 대재판은 되게 잘 됐고 도쿄 대재판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대 재판이라는 것이 어찌됐건 미국이 원하는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국제법이라는 체제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법체계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국제 평화 유지 공조 활동 같은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집단안보 체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나토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이제 나토가 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인 거죠.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온 요 나토는 요거는 이제 냉전 이후에 이제 더 커진 건데 그 전에 이제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 있는 거죠. 특히 나토가 등장하게 된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 체제 하에서 이 소련이 이탈을 하게 되고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의 대립이라는 구도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군사 안보 체제가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국제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UN이라든지 IBRD, IMF 같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좀 풀어가고 해소해 나가자. 뭐 어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 시기 때 등장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재 세계가 운영되는 가장 근저의 기본적인 원리의 배경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적 시스템, 금융 시스템,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기구들인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다만 미국은 어찌됐건 그 식민지 국가가 아니었고, 그 식민지 국가들의 구세계를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청교도 국가로서의 신이 선택한 나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국익을 지향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미국의 국익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평화, 국제 정의, 국제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유엔이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국제 기구들 속에서 어떤 전 인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돼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유엔 관련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좀 쭉 보고 그랬었는데 슬쩍 보면
욕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야 유엔 니네가 한 게 뭐 있어?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네. 거의 이렇게 가요. 근데 반대편에서 사실은 유엔을 통해서 헌신했었던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은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책을 쓴 장 지글러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유엔에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그 사람 이제 장 지글러의 말을 빌리면 유엔이라는 것은 수많은 절망 속에 쌓여 있고 미국이란 나라는 끊임없이 배신을 때리고 끊임없이 유엔과 미국은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없이는 국제 평화 그리고 어떤 각각의 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가 있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과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민이 발생하고 내전이 발생하고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유엔 말고는 그 누구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준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 활동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지금 현재로서의 구도, 더군다나 냉전이 붕괴되면서 공산권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세계의 잔혹함과 이 세계의 부정부패와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반인권적인 반정의적인 행동들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본다라면 거기선 결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 국제적인 NGO들과 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연대 이거 말고 사실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미국식 세계 체제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희망 같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바뀔까요를 예측하는 게 웃긴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보다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까요?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화두로 본다라면 최근의 화두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니까 최근의 화두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그 시스템, 그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포스트 모던한 아젠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 인권, 그리고 그 남녀 평등,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아마 그게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소수자성, 그리고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극대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원론적 측면에서 어떤 인권이라는 기준 속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주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동의하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드는 것은 여기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너무 이렇게 하는 거에다 이렇게 딱딱 찍어버리고 해가지고 그런 규정성이라는 게 이제 문제죠. 사람이라는 사람 존재는 복잡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복잡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한 얘기지만 사적으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 진보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생활할 적에 가장 야박하게 그지없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해서 그 사람과는 정말 정치적인 이야기를 일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여튼 이런 식의 그 복잡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이 탁탁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개인적인 고민과 이건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고민과 어떤 답답함 속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아젠다들을 국가 시스템적으로 혹은 사회 시스템, 제도적인 측면으로 무엇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예를 들면 문화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게 옳은 경향인가? 이렇게 개인화되고 이렇게 상대화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감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쭉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마지막 수업은 아닙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역사란 무엇인가의 수업 배경의 핵심은 뭐냐면 근현대사거든요. 그리고 근현대사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은 이념의 길이고 그리고 구조의 길이고 제도화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류라는 것은 종교가 지배했었고 종교가 지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종교적 요소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신분제라든지 가부장제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반인권 요즘으로 말하면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종교 그나마 이제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종교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회 시스템을 완화시키고 약자의 편에 좀 서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 한계가 너무 명확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제도적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 정치적 가능성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또 이 어떤 그런 종래의 어떤 노동관계에서도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주체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물론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 주체성을 인간이 잃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하지만 지금 지켜보게 되면 노동 주체성을 잃었던 시간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주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 구조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간 지금까지의 삶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지켜왔었던 인간적 가치라는 것을 사상과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정치와 제도, 경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수업, 그러니까 이건 제한적인 거죠. 모든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 수업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역사학적 담론이 아니라 역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제 수업의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제도화된 틀거리, 구조화된 틀거리,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들, 사회적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이제 틀을 열어드리는 거죠. 이 반대편에서 그걸 넘어서서 최근에 더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수업에서 많이 배제가 되어 있죠.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 고민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감당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진 않는데, 여튼 간에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쭉 지금 한 10주 넘게 쭉 들어왔던 얘기들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이제 레포트 내는 기간 지났나요? 이거 수업 올라왔을 때 끝났겠네요. 아무튼 책을 읽었겠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쭉 한번 더듬어 보는 거고, 반대편으로 이제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살짝 빠지지만 되게 이제 힘든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편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나는 지식인이고 너는 지식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냥 경험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공부를 해야지만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주체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주체적이다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전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이 싫으니까,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B를 찍었다가, 또 B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A를 찍고, 이렇게 그냥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조가 등장했었을 때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 문제에 반응하면서 격해지고 감정적으로 욕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파시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이론화되지 않은 삶, 그리고 주체성이 없는 삶, 어떤 시각과 깊이가 없는 삶,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식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이제 다음 분이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지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는데, 일단 이 얘기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어찌됐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큰 주제 하나가 끝났다. 우리 동아시아 근현대에서 넘어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헌법과 한국현대에서 나오는 얘기여서 요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시간 이어가서 보도록 해요. 네.